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어쩌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역사를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에 관한 겁니다. 바로 자본주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이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현대 회계학,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곳이 있을 거예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그쵸? 이게 거의 정답처럼 굳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말이죠. 바로 그 통념에 아주 강력한 물음표를 던지는 비교가 있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 1494년 베네치아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바로 한국의 개성인데 여기서 무려 수세기나 앞서서 어쩌면 베네치아의 것보다 훨씬 정교한 회계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니, 상업을 그렇게나 천시했던 봉건 왕국, 조선에서 어떻게 현대 비즈니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당연히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을 만나봐야겠죠. 바로 개성상인입니다. 개성상인의 이 독창성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려면 먼저 그들이 처했던 환경을 좀 들여다봐야 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완전한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주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거든요. 보시면 당시 상황이 딱 정리되어 있는데요. 조선의 국교는 성리학이었죠. 이 성리학적 질서 안에서 상인은 산농공상 중에 가장 낮은 계급으로 취급받았어요. 심지어 정부는 억상책이라고 해서 아예 대놓고 상업을 억누르는 정책을 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성은 옛날 고려의 수도였잖아요. 이 때문에 개성 출신들은 이 새로운 조선 왕조에서 관직에 나아가는 소위 말하는 출세길이 거의 막혀 있었던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사면 초가, 길이 다 막힌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개성상인들은 여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 그럼 우리만의 길을 만들지 뭐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요. 그냥 살아남는 수준이 아니라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번성하기 위한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들이 만든 새로운 길, 그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계치부법이라고 불리는 회계 시스템인데요. 이건 정말 세계사적으로도 비슷한 걸 찾기 힘들 정도로 아주 독창적인 거였어요. 사계치부법. 이름이 좀 어렵죠?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4가지 요소로 장부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서양의 복식북이랑은 결이 다른 개성 상인들만의 아주 독창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자, 원리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모든 거래를 딱 4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줬는가, 누가 받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줬는가, 무엇을 받았는가. 딱 이 4가지입니다. 어때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모든 걸 담아내는 아주 우아한 방식 아닌가요? 이 방식이 진짜 천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거래에 주는 쪽과 받는 쪽을 항상 같이 기록하니까 장부의 차변과 대변, 즉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언제나 딱 맞아떨어져야만 하는 거죠. 만약 계산이 안 맞는다? 그럼 바로 어디선가 실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 스스로 오류를 찾아내는 혁신적인 자가검증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복식부기의 원조라고 알고 있는 베네치아 상인들보다 어쩌면 무려 200년이나 앞서서 이 개성 상인들이 이렇게나 정교한 시스템을 이미 완성해서 쓰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이건 정말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회계 시스템이 그냥 이론으로만 그쳤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개성상인들은 이 사계치부법을 발판 삼아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업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그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19세기에 실제로 쓰였던 장부들이 고스란히 발견됐거든요. 워낙 그 가치가 대단해서 2014년에는 아예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습니다. 이 시스템이 수백 년간 실제로 사용됐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셈이죠. 그리고 발견된 장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총 14권의 장부인데요. 25년 동안 기록된 거래 건수가 무려 30만 건이에요. 30만 건.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기록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장부 하나만 봐도 당시 개성 상인들의 사업이 얼마나 거대하고 또 얼마나 정교한 금융기계처럼 돌아갔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계치부법이라는 든든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굴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시 최고 상층이었던 인삼시장을 거의 독점했고요. 송방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지점망까지 운영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다 건너 중국, 일본과 하는 국제무역까지 주도했으니까요. 이 모든 게 정확한 회계 시스템이 뒤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들의 황금기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완벽에 가까운 시스템을 갖췄다고 해도 도저히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파도가 밀려오기 시작했거든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8세기에 최고의 황금기를 누렸던 개성상인들. 하지만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외세의 힘에 의해 조선의 항구가 강제로 열리게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세기 초 일본을 앞세운 거대한 산업자본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면서 수백 년을 버텨온 그들의 전통적인 상업 시스템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개성상인의 시스템이 뒤떨어지거나 실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산업화 이전 시대에 맞춰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이었어요. 다만 증기기관과 대량 생산으로 무장한 현대 산업 자본이라는 아예 체급이 다른 상대와 싸우게 된 거죠. 이건 경쟁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독일의 위대한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가 한 말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베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식부기는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막스 베버의 말이 맞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개성상인들이 정말로 수세기나 앞서서 그들만의 정교한 복식부기를 발명해서 사용했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자본주의의 정신이라는 게 꼭 유럽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바다 건너 한국의 한 상인 도시에서 동시에 그리고 아주 독자적으로 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